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TV 녹색을 듣는다의 유재광입니다. 녹조에서부터 온실가스, 가뭄, 토양오염, 지금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이런 이슈들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있죠. 바로 환경부입니다. 오늘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초대 손님이니만큼 오늘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 노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반갑습니다. 먼저 환경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말 못하는 동식물까지 보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희 환경부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우리 미래 세대도 지금 못지않게 좋은 환경에서 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한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혹시 한강 갔다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달쯤 전에 갔었습니다. 색깔이 어떻던가요? 뭐 소위 녹조 라떼라고 하죠. 한쪽 구석에 그런 것이 막 발생하는 시점에 가봤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이 한강에 녹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잘 없다는 건데 지금 장관께서는 그 한강 녹조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예, 우선 녹조가 뭔가가 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조는 흔히 식물성 플라크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종류 있는데 그 중에 남조류라고 하는 것이 주로 녹조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라크톤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자기 세포 증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농작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농작물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작물 키울 때 마찬가지로 비료 성분이 필요하죠. 네. 질소인 칼이 3대 비료 성분이 필요한데 질소와 칼리는 상대적으로 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 들어가면 세포 하나가 합성하고 둘이 들어가면 둘이 합성하죠. 그래서 이 녹조는 물 속에 인이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태양빛입니다. 수온하고 그 태양빛과 수온만 좋으면 인 들어있는 대로 합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한강의 경우에는 물이 가둬져 있어가지고 태양빛을 볼 시간이 굉장히 긴다다가 물 속에 인이 많이 들어서서 녹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물이 가둬져 있냐? 금년, 작년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예년에 한 40%밖에 안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온 40%를 또 잠실수중부와 팔당댐 사이에서 한 700만 톤 매일 취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수중부 밑으로 오는 것은 더욱 줄어들죠. 그런데 잠실수중부에서 신곡수중부 사이에는 네. 탄천, 가양, 또 중랑, 서남 하수처장 이렇게 4개의 하수처장에서 네. 매일 한 450만 톤 가까이 하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잠실수중부에서 신곡수중부 사이에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은 절반이 안 되고요. 그 하수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량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오염물질량, 특히 인 같은 경우로 보면 그 탄천, 중랑, 가양, 서남 하수처장 여기서 들어오는 게 97% 가까이 됩니다. 이게 가둬져 있고 그러니까 녹조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 하수처리장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최근에 저희 환경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한강 하류의 하수처리장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인, 초민을 그 기준치보다 초과해서 배출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처리 시설 설치 유예 기간, 이 유예 기간이어서 뭐 단속도 사실상 할 수 없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질소인 칼인데 예.
그 4대강 사업 끝날 쯤에서 네. 2012년도에 질소 처리 시설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개 2013년 후반기에 끝났는데 그때부터 다시 인처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단위 사업별로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네. 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어떤 소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기준을 설정해주고 그걸 준수하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건설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절차를 끝내고 실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기준이라는 거는 원래 뭐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된 기준. 완화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환경부가 승인을 해준 기준이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한 빨리 졸업을 하고 이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이런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개선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가뭄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예. 장마가 지나가서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환경부 기후변화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 가뭄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부 차원의 가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작년부터 지금 시점까지 보면은 이제 한강, 그다음에 강원도 권역이 예년 평균의 한 60%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강 권역, 강원도 중심으로 가뭄 현상이 곳곳에 많이 생기고 있고 제한급수, 다시 말하면 차로 운송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시간제로 공급하거나 이렇게 그런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뭐 한 5천여 명이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지방 상수도,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7년까지 한 80%까지 이렇게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80% 정도 높여서 가뭄이 지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만은 섬 같은 때는 수돗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담수화 설비를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가뭄이 들더라도 수돗물 걱정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동물들도 뭐 지금은 손쉽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국제협약에 의하면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국제협약에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이테스라고 해서 멸종위기종이 있는데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 거래가 허가나 인가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이제 멸종위기종 1급, 2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제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한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번에 피라냐 같은 거, 이거는 사람이나 이런 데도 건강,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같이 이런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런 국민적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진 신고제 이거를 8월부터 석 달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제도고 3개월 신고 기간 이후에는 뭐 어떤 조치나 대책들이 취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그 함부로 소유하지 못하거나 소유할 때는 적법한 인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할 수 있게 또는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돼 있는 동식물 종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절차 없이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적법하게 갖고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쳤는데 누가 진돗개 낳았다고 가져가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누가 분양을 받으면 이 받은 사람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찾아내서 전부 처벌하게 되면 국민 많은 분들이 범법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진 신고 기간을 줘가지고 이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면 과거의 그런 입법을 문제 삼지 않기로 다 그 처벌을 면해주기로 이렇게 법무부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자진 신고를 받고 있고요.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네. 하여튼 과거의 입법은 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 기간 지나서도 신고 안 한 게 우리가 적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기간 끝나면 이제 공무원들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키우고 있는 그 멸종위기종들은 그 주인들이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신고 받아가지고 네. 그 적법하게 그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이면 아마 대개 그대로 사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면 그것은 또 달리 우리가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여건이라는 게 뭐 일반 가정집에서 멸종위기종 키울 만한 여건이 뭐 어떤 거를 갖추면 계속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하면서 또 먹이도 제대로 주고 또 주인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동물 같은 우리라든지 예. 또는 그 수조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 규모로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런 요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감축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말이 나올 때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난달 말이었죠. 그 정부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정해서 유엔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앞만 놓고 보면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공약했던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안보다는 후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예, 뭐 일각에서는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후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가 배출 전망치 BAU 대비 네. 20%를 30% 줄인 걸로 돼 있었고 네네. 이번에 제출한 건 2030년도에 37%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7%포인트 정도 더 줄이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조치해 나갈 거냐. 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020년 목표보다 덜 감축하는지 아니면 그걸 준수하고 넘어가는지 이것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금년 12월에 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신기후 체제가 출범할 것인지 아니가 결정이 되는데 출범하는 경우에는 또 그 대강의 내용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20년께 후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겁니다. 이게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를 들면 몇 년 이후로 뭐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있는 건가요? 우리는 BAU 배출 전망치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령 규정에 의해서 네네.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 일자가 예정돼 있는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대로 갔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전망치죠. 네네. 우리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되면 이게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전망치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게 2030년대 우리가 30%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2030년대 이만큼 갔을 때 그거에 한 37% 요까지 내리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출하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번 정부 안에 대해서 뭐 한쪽에서는 많다, 한쪽에서는 뭐 적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은 저것도 좀 과하다, 이렇게 조금 더 좀 여유를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 쪽에서는 너무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너무 완화된 목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보면 일부 민간 기구들 중심으로 한국의 제출 내용은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데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지금 정부 목표로는 12%를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로는 30%를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독일이 세계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 한 27%고요. 우리는 31%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상 섬나라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서구 나라들처럼 많아서 관광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제조를 많이 해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2030년대는 아마 제조업 비중이 35%는 갈 것이다.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건가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 쪽에 너무 온실가스를 줄이게 만들면 하루아침에 그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12%를 좀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기업들은 그것도 너무 과하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환경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뭐 취지는 뭐 100%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다 이제 뭐 이런 입장을 이렇게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산업 논리랑 환경 논리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산업 논리가 환경 논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뭐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교수가 윈인 이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여실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환경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서울의 대기질이 사실은 외국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거든요. 대기질이 나빴었죠.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 열릴 때 북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북경도 아주 특단의 조치를 했었는데 우리도 1988년도에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휘발유차에 촉매 장치라고 해서 그 배기가스를 분해하는 그런 촉매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 MTB라고 해서 그 무연 휘발유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유연 휘발유를 썼어요. 그래서 그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납성분이 들어간 성분을 첨가해가지고 옥탄가를 높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납도 많이 배출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촉매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고용을 많이 시켰는데 이 촉매 장치를 붙이려면 그 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촉매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납이 촉매가 수명이 금방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무연 휘발유로 바꾸려고 하니까 정유 공장도 무연 휘발유 라인을 따로 설치해야 되죠. 또 탱크로리 급유차도 별도 그 무연 휘발유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중간에 조유수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조유수에도 무연 휘발유 조유 탱크가 있어야 되고 주유소에 가도 또 주유소에 무연 휘발유 탱크가 있어야 되고 또 주유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전국적인 일대 대규모 시설 공사가 수반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촉매 장치에는 백금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이런 귀금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차 값에 20-30%에 상당하는 그 가격으로 이 촉매가 붙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 88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했어요. 아마 그때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동차 제조 5대 강국에 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기준을 선진국의 배기 기준을 우리가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죠. 그때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경유나 휘발유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공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회사 거는 별로 안 좋대. 저 회사 건 좋대. 그러면 소비자들이 자동적으로 저쪽 좋은 걸 쓰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유회사 거든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은 세계 탑3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도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반증 사례들이 많은데 환경 규제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오히려 열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환경부에서 그렇죠. 좀 뭐 하자고 하면 잘 따라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따라와라기보다는 이것을 위기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하면 오히려 승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수도권 쓰레기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지금 뭐 인구의 뭐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데 광역 쓰레기 처리장은 지금 인천 한 곳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뭐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까요? 수도권 쓰레기 문제? 말씀하신 대로 매립장 부지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런 어디 공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피해도 있고 건강상 피해도 주민들은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한 2,500만 명 이상이 지금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원래 매립을 하면 아마 그 공간을 다 쓸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예상을 하고 2016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허가가 났었는데 그동안 뭐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재활용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도를 계속 개발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반입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 가도 그 수도권 매립지 부지가 절반 가까이 남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가 그 남은 땅을 좀 더 매립지로 쓰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다든지 또는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정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자원순환 사회로 가자 이런 논의를 했고 그게 지난 6월 28일 날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 대체 매립지라는 건 혹시 뭐 따로 물색을 하고 있거나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아직은 없고요. 이제 그 6월 28일 날 합의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수도권 매립지 연장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행정 절차가 끝나면 아마 이제 바로 그 작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화학물질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그 이제 올해부터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그래서 이제 관리도 강화하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도 SK 하이닉스 같은 그 큰 대기업에서도 화학물질 사고가 이렇게 터지고 어쨌든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터지고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우선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 사고 최근에 일어난 사고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물질을 누출한 사고는 아니고요. 그 질소 그 공정상 뭐 질소가 이제 그 안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빼내지 않고 작업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질식해서 작업자가 건강을 잃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화학 사고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라.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화학 물질을 누출시켜가지고 누출된 거에 작업자가 노출되든지 아니면 주변의 주민 또는 농작물 이런 게 노출돼가지고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학 물질 사고죠.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작업자가 자기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빠듯하게 되면은 그런 거 다 못 지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목숨을 경시하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여기가 그런 위험이 있다라면 충분히 산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경시하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는데 작업자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질식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케이스별로 만일에 작업자한테 그게 사전에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면 이 작업을 시킨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숙지를 시켰는데 자기가 제대로 안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큰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화학물질을 누출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주변의 제3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책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 환경부로서는 사업장 바깥에 제3자한테 재산상이든 건강상 또는 동식물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산업부나 노동부는 이제 대개 작업장 안에 작업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지 또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이걸 시행하면서 그런 두 번째 확률에 의한 사고는 건수는 그렇게 줄었지 않지만 실제로 외부에 피해를 주거나 외부에 사람이 다치는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1년이 안 돼서 통계는 못 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이 중소기업들이 뭐 폐기물이나 뭐 폐수 같은 거 무단 방류해서 환경 오염시키는 거 이런 걸 뭐 단속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없을까요? 예, 그 부분은 참 도둑 하나를 순경 열매 못 잡는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환경 분야는 그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나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폐수를 처리 안 하거나 덜 처리해서 내보내면 나는 그만큼 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덜 처리하거나 처리 안 하고 내보낸 피해는 제3자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불경제 효과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되면 또 누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죠. 이게 소위 가렛 하딘이라고 하는 분이 생물학자가 쓴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공유 목초지에 누구나 마음대로 방목하게 하면 서로 많이 방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그냥 금방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환경은 자기 손자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왕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하고 환경부가 그런 기업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일벌백계로 적발되는 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로 하여금 좀 조심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도덕 교육까지 해야 되고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국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삼천리가 금수강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구 밀도가 도시국가 빼고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요. 또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이런 한계 조건에서 우리 손자 세대 또 손자의 손자 세대가 지금 우리 현 세대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결국 잘 보존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은 우리가 조금의 불편이라도 감수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쓸 때도 아껴 써야 되고 전기도 아껴 써야 되고 또 야생 동식물도 우리 자식이다라고 아껴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 환경은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자손을 위해서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환경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남들로 하여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와 흙, 강과 바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폐해는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됩니다. 모두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유재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